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와 범죄로 인해서 국내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임채호 교수 모셔서 우리나라 정보 보안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채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 3월, 6월 두 번에 걸쳐서 커다란 사이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320 테러 때 이제 은행이라든가 방송사가 해킹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6.25 때 이제 청와대나 뭐 정부기관이 해킹을 당했는데요. 320 테러 때는 한 8천억 이상의 피해를 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 기법은 북한이 그 웹을 통해서 신종 악성 코드를 뿌려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 교수님처럼 사이버 테러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런 사이버 테러의 그 뒤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겁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확실합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네.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북한 민주화위원회라든가 북한이 아니면 노리지 못할 공격 타겟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원인을 두고 뭐 돈을 노리는 것도 있고 또는 그 해커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분분한데 예. 이렇게 사이버 해킹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이 정말 그렇습니까? 19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는 해커들이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취미로 해킹하는 것이 많았고요. 9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범죄적인 해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0년도부터 이제 국제 정보전,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합니다. 이제 정보전을 해서 국가 간의 해킹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벌이를 하는 해킹도 있고 국가의 어떤 뭐 테러를 위한 해킹도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마피아 해커가 금융기관을 해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해커들이 사이버 해킹을 해서 예. 얻는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테러를 통해서 자기의 사이버 군사 실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 전에는 사이버 테러 이전에는 외화벌이를 했습니다. 외화벌이. 사이버 테러로 외화를 벌인다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중국에 북한 군인들이 오는 4개의 도시에서 해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군인들이 30-40명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장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게임 시장을 해킹을 많이 했었어요. 뭐 중국에 가면 사실 작업방 같은 것도 있고 저희 게임 한 놀이를 다른 사람한테 잃어주고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게 국제적인 문제니까 거의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도 대포 통장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게 되고요. 국내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네. 사실 이제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해킹이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이런 사례가 거의 없고요. 미국의 해킹 사례가 많기는 많은데 뭐 마피아에 대한 해킹도 있고 중국 그 인민해방군이 미국을 해킹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지난번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당국자 간의 그 외교전으로 비화되지 예,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예, 그 그런데 당시에, 지금 예.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사이버 테러나 해킹이 가장 많다고 예? 말씀하시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이 가장 많이 발전돼 있고요. 아. 그리고 온라인 송금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게다가 아까 대포 통장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아. 이런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바일 뱅킹도 하고 예. 온라인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IT의 환경은? 어떤 기술의 부작용 그림자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더 비례할수록 해킹도 많아지겠군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재밌군요. 근데 지금 IT가 많이 발전했는데 보안을 아주 염두를 두고 설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네. 좀 부족했던 탓인 셈이죠. 그 IT 테크놀로지 이 발달에 급급한 나머지 이 보안 장치에 대해서는 예. 좀 간과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그 해킹의 기술도 이제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데 그동안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가장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3월 달에는 APT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로 해킹을 당했는데 APT 기술이라는 게 뭐죠? APT라는 게 Advanced Persistent Threat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굉장히 좀 고도화된 그런 공격인데요. 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신종 악성 코드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의학에서 얘기하는 신종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예. 성격이죠. 네, 그래서 네. 새로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이 많이, 아직 개발 안 됐으니까. 네. 백신이 그 신종 악성 코드를 받으면 분석을 해서 백신 업데이팅을 해야 되는데 네. 백신이 아무리 빨리 업데이팅 한다 그래도 한 4일, 나흘 걸립니다. 혹은 네.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한 4월 나흘이면 사고가 끝나는 거죠. 사실 320이나 이런 것도 4날마다 사건이 끝나는데 그때 백신이 업데이팅 됐다는 거죠. 사후 약 방문이 예. 되는 셈이군요. 근데 그 기술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APT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해보자면 기존의 어떤 백신이나 방어 체계로는 APT를 커버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신종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탐지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네. 분석을 해서 악성 코드를 업데이팅 하는데 네.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셈이죠. 근데 미국도 사실 중국 인민해방군 해커들의 공격에서 APT 공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신종 공격에 당한 겁니다. 네. 네. 임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학생들하고 팀을 꾸려서 일부러 이런 해킹을 한번 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취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임 교수님 마음만 먹으면 돈도 막 빼내갈 수 있는 건가요? 은행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쟤는 아니고 이제 뭐 해킹을 하는 학생들은 한다면은, 예. 제가 재작년에 이제 농협 사태가 났을 때 그쵸, 그때 예. 금융기관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했고 네. 모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모의 해킹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우리도 농협처럼 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해봤는데 여러 좀 많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 한 D나 F 뭐 거의 낙제쯤이군요.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 해킹에 대한 방어 능력이 예. 낙제 수준이다 하는 말씀이군요. 우리나라 기업.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신종 악성 코드를 만들었어요. 북한에 대한 만드는 것처럼 네. 탐지 안 되는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뿌렸냐면 콜센터 여직원한테 네. 이메일로 보냈어요. 네. 네. 너네한테 문의할 게 있다고 해서 보냈으니까 사람들이 다 클릭하게 되죠. 네. 근데 클릭했는데 그 일반 직원이 쓰는 네트워크나 전문가가 하는 네트워크나 같은 네트워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만에 한 40개의 내부 에이전트를 다 심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보안 시스템 다 우회해서 농협처럼 그런 다 파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놀랐죠. 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갑자기 좀 겁이 나는데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겁이 나는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이버 테러 해킹에 대해서 대비하는 가장 권유되는 방법이
뭐 확실치 않는 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마라.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경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메일을 열지 않고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도 들어옵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현재는 320 테러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아무리 자기가 조심해도 네. 사실 사용자가 클릭해야 악성 코드 감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스나 이런 문제들은 어떤 취약한 홈페이지에 뭐 북한이나 중국 애들이 신종 악성 코드를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네. 그것들이 중국이나 북한은 이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는지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4시간 중에 가장 사용자가 접속이 많을 때 그 악성 코드를 뿌려내면 한꺼번에 30개, 30만 개, 40만 개의 좀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제 연구실에 네.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컴퓨터에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알 수가 있습니까? 거의 모르죠. 거의 모르는군요. 예, 속수무책이군요. 그래서 이번에 6.25 때 네. 청와대도 해킹을 당했지만 통합센터 30개 이상의 정부기관인 통합센터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남아있는 발견되지 못한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격지에서 들어와서 자료를 삭제하고 했던 겁니다. 해커들의 공격을 피할 수도 없고 상당히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체계는 어느 정도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뭐 어떤 체계 자체는 미국이 가장 뛰어나고요. 네. 기술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어 체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IT? 기술적인 거하고 기술력과 체계를 나눠. 네. 미국은 이제 하드웨어는 우리가 앞서지만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앞서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시스템은. 네. 시스템이라는 게 국가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국가 체계를 어디가 하냐면 DHS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DHS가 대테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DHS가 생기고 나서 DHS가 선두를 하고 모든 DHS, FBI, CIA 뭐 이런 데들이 보안 관련 활동을 하고. 미국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일반 정보기관들은 전부 망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DHS가 중간에 트래픽을 전부 다 통신을 다 모니터링 감청을 합니다. 네.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고 네. 모든 트래픽을 다 감청해서 문제점을 다 발견하자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백악관에 보고돼서 백악관이 전부 학생 기관들의 성과를 다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고요. 아직도 뭐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아까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조그만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큰 대기업으로부터 뭐 50억 이상의 오퍼를 받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기술을 무시하고 이제 정부가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수한 기술을 알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아직도 좀 백신이라든가 일부 기술은 사후 약방문 하는 게 있고 또 사전 대응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백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현재의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악성 코드를 잡기 역부족인가요, 그럼? 지금 대부분 신종 악성 코드가
하루에 5만 정이 생산된다고 해요. 하루에 국내에서만 예, 국내에 들어오는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것만 5만 개.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6만 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중국 네. 내에서 동반하는 네. 게. 미국 국방부 같은 건 하루에 5천 정의 신종 악성 코드가 유입된다고 그랬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 백신들이 전부 그걸 감염이 돼야 치료하는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항상 사후 약 방문하는 그런 네. 형태가 된 거죠. 그 누군가는 일단 피해를 볼 수밖에 예, 없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예, 방법을 맞습니다. 찾는 거군요. 현재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에 3.20 때도 YTN도 문제가 있었고 MBC도 문제 있었으면 데 그걸 얼리 워닝해서 네. 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미국에 이제 그 국토안보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런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책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사후 약 방문뿐만 아니라 네. 중국이나 북한이 공격하는 것에 대한 전략이 부재가 돼요. 전략 분석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공격할 것이다 예측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장기적인 연구 개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금방 교수님이 강조했지만 이 사이버 테러가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누구나 인정할 텐데 이런 사이버 테러를 보통 사람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무슨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당한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다른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활동에 대해서. 네. 15년 전에는 그 국정이 얼지 연습하면서 네.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데 공무원들 이메일을 보내는데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고위 공직자, 부정 축제자 명단을 첨부한다고 했어요. 네. 다 이런 거죠. 네. 다 클릭하면 그거 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가 아닌데도 굉장히 모든 거에 다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에 관련한 오피셜한 일만 해야지 네. 사실 개인적인 통신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네. 그 한국 사람들이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옆집에 뭐 숟가락 몇 개인가도 알고 있다는 그 말 자체는 남의 관심 많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이버 해커나 이런 디도스 공격에 취약한 것도 메일을 일단 열어보는군요. 관심 그렇죠. 많아서. 특히 최근에 이제 어떤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네. 악성 코드를 심기 때문에 네. 뭐 언론사라든가 혹은 네. 뭐 게임사라든가 이런 데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거죠. 이제 감염되는 이유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이 신종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버 이런 핵 공격에 대한 어떤 방어 수준 의식 이것은 선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국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스워드 이런 패스워드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 패스워드란 자기 개인 정보가 없는 일반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숫자로 나누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런 좋은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좋지 않은 방법이죠. 네. 근데 이 교수님 이제 그 신세대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보통 사람들이 뭐 교수님 세대 뭐 저도 포함되지만 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뱅킹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요즘 또 젊은 세대는 되게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해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모바일은 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종 모바일 악성 코드가 나오기 시작했고 모바일도 이제 신종이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도 뭐 속수무책이지 않을까 싶고요. 모바일로 어떤 컨텐츠가 뜨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앱이 뜰 때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정해서 검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그림자도 이제 짙다 뭐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이 IT의 강국임에 비례해서 그만큼 사이버 해커의 공격에도 많이 노출돼 있고 또 네.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울한 진단이군요. 예, 우울한 진단이지만 사실은 이런 위기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정부가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혹은 전략 기술을 벤치마킹을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중장기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기술이 우리 인력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그 병원에 가면은 고질병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는 cure 치료는 안 되지만 care 치료는 안 되지만은 이제 관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결국 임 교수님 말씀을 아주 거칠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 사이버 해커에 대한 공격은 근본적인 방어책은 없으면서도 최소화에 그치는 그 정도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군요. 네, 사실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네. 뭔가 정부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공격에 대한 대응과 뭐 공격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그걸 메저먼트라고 합니다. 측정을 한다. 네. 그 측정해서 어떤 수준이 얼마나 낮고 수준을 얼마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요.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 보안의 수준이 한 C, D 정도 되고요. 여진 낙체점이군요. 예, 네. 미국 정부는 B 학점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C, D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하고 비슷하군요. 일본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 네. 중국이나 뭐 다른 대륙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시청자분들께 예? 이런 사이버 테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수님만의 비법이 있다면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시청자분들께. 네. 예, 아마 사실 신종 악성 코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예, 네. 왜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가출 소년들이 자기는 폭력 과정을 통해서 가출을 했는데 뭐 돈을 더 달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선을 했어요. 네. 뭐 몇 천만 원을 적선을 받았는데요. 온라인상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동조를 하게 됩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동조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모든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쉽게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쉽게 믿지 말라는 말씀은 일단 의심부터 해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참 불행한 얘기군요. 불행한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더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예. 저도 뭐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도 하고 이러는데 예. 하여튼 방법이 없으니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정부는 2017년까지 국내 정보보호 시장을 2배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 5,000명을 양성해서 더 이상 사이버 보안으로부터 불안해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보안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목표를 세워뒀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하루빨리 사이버 테러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